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도 비가 오겠고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2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황교안 부장한테 고생이 많으니 부하 검사들 부인들 옷 좀 사입혀라 이렇게 하면서 황교안 부장한테는 300만 원의 상품권을, 부하 직원들 5명한테는 150만 원의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부장이 그 상품권을 받고 부하 직원들한테 주지 않고 다 입을 씻어버렸어요. 배달 사고를 낸 거죠. 7월 4일 김용민 라이브를 통해서 처음 공개된 서울지검 북부지청 황교안 부장검사의 상품권 가로채기 의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8일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게 묻기를. 이거 기사 보셨죠? 그런 게 낫다는 걸 오늘 아침에 들었죠? 듣긴 했습니다. 추진우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추진우 기자 역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소고발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진술조서를 수사 기록을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한 사람이 그 진술 내용을 제3자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보다 구체적, 즉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주장. 근데 재미있는 게 황교안 당시 공안 1과장은 검찰을 그만두고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 원대의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김용철 변호사가 황교안 검사에게 상품권을 준 게 맞다는 말. 정점식 한국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 진술은 못 믿겠다는 반응. 김용철은 연합뉴스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확한 전달의 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600만 원 상당 상품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진술이 배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진술을 믿고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주민 의원, 파고드는데. 본인이 1999년 당시에 황교안 당시 부장에게 떡값을 전달한 거, 상품권 전달한 건 맞다라고 진술을 했고,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요. 특별수사본부 당시에 김용철 변호사 관련된 진술을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을 조사해서 제가 또 수사 경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청취한 진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좀 직업윤리상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벽 침묵. 그 이유는 직업윤리. 직업윤리하면 이때 이를 떠올리게 되고,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을 맡았고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한 이유를 한국당 당대표 경선 때 이야기하고, 이유는 박근혜를 위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책상을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안으로 넣어주지 않은 문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최고 공직자의 직업윤리는 어디에?
때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가지 않으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그런 나이여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푸른 가슴에 그 꼬마 아이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니 어른이 되어간 사이에 현실과 마주쳤을 때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가지 않으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그런 나이여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더 늦지 않도록 이승환의 물어본다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KBS 1라디오 매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을 해서 7시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디오 파노라마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에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도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감옥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상 의자를 반입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묵살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경선 전국에서 변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경선 국면에서 친박 주자로서 확실하게 그 이미지를 굳히려고 했던 황교안 후보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죠. 그때 그래서 나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해서 결정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돼서 당시 논란이 됐었습니다. 직업윤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디오 파노라마 그 내용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5시 때 놓치지 마시고요. 김용민 라이브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 김용민 라이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 시간 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2일 도쿄에서 한일 양자협의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추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개 학교가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했을 당시 관할 지역의 경계를 담당했던 부대 소속 일병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헌병대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에서 수조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출됐던 방사성 물질 세슘이 태평양을 돌아 1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는 전략물자와 기술 석유 편. 정치평론가이기도 하면서 정말 자팍다식한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하죠. 네, 우리가 발명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죠. 뭐 천종이 넘는 발명품을 만드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발명왕이라고 하고 네. 백열전구, 추궁기, 영화 촬영기 등등 발명했고 이분이 만들었던 것 전기자동차도 만들었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이분이 전기자동차? 네, 이분이 만들었던 전기자동차 강릉에 가면 있습니다. 강릉에 가면 박물관, 이 사람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이 사람이 만들었던 전기자동차 우리나라에서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9730.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뭡니까? 네, 일단은 전략물자 얘기에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반도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 미래에 대한 얘기라서 네. 일단 역사에서 있었던 일, 과거를 비추어서 전략물자가 어떤 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석유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렇죠. 석유가 전략물자의 원조죠. 진짜 그렇죠.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석유는 고대에도 석유가 나와요. 기록이. 그러니까는 이집트에서는 이걸 치료제로 썼답니다. 치료제. 뭐 이렇게 상처 나면 바르는 거죠. 그래요. 끈적하잖아요. 원유. 예전에 진짜 석유로 네. 또 이런 기름으로 네. 화석연료로 실제로 그 내장을 치유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메르에서는요, 이거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고 점을 쳤대요. 그래요? 네. 그냥 점성술에도 썼답니다. 그래요? 네. 참 우리는 구경하기도 힘든 걸 이 사람들은 그냥 땅에서 알아서 뿜어져 나오는 복 받은 거죠. 네. 우리도 한때는 포항 쪽에서 뭔가가 나올 것이다. 네,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인디안들도 이거 퍼서 연료를 썼었고 이렇게 고대인들부터 이제 석유는 이렇게 다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전략 자원이라고 생각한 건요. 최근의 일인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걸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도 없고. 네. 그런데 이게 전략 자원이 된 건 200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발견된 게 200년이 안 되고 전략 자원으로서의 주목하게 된 게 10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이제 1800년대 중반에 1850년대 중에 이제 맨 처음에 쓴 게 등유입니다. 등유요. 연료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연료로 쓰고, 그러니까 램프 같은 거 있잖아요. 호름불. 네, 그렇죠. 그럴 때 쓰고 이제 난방유. 네. 옛날에 이제 우리가 또 골로,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석유 골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등유 쓴 거죠. 근데 문제는 휘발유 있잖아요. 예, 휘발유. 휘발유가 등유 나오는 휘발유를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폭발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거 연료로 쓰기도 난감하죠. 휘발유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또 화력을 과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엔진을 만듭니다. 엔진을. 네. 내연기관을 만들죠. 그게 고트리트 다임러. 다임러라는 이름이 이제 다임러 벤츠 할 때 그 다임러입니다. 벤츠가 그럼 혹시 그 벤츠는 이제 다른 회사랑 다임러랑 합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임러 벤츠의 이 앞부분에 있는 그 다임러가 이분이죠. 그렇군요. 네. 예. 1885년 그리고 1892년에 루돌프 디젤이 디젤 기관을 만들죠. 그 디젤도 사람 이름이었습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경유로 하는 거 이렇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는 이때부터가 이제 석유가 정말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력 장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 전에 동력 장치는 증기 기관이었잖아요. 증기 기관, 그렇죠. 증기 기관이었죠. 열차가 달리려면은 계속 뭔가를 퍼다가 부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중요한 건 석탄이죠. 석탄. 증기 자동차 시절에
전략 자원은 석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석유로 바뀌는 거죠. 네. 재밌는 건 자동차 있잖아요. 네. 자동차 개발할 때 증기기관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전기 자동차는 어떤 원리입니까? 아니 그 자동차 안에서 계속 뭐 석탄을 부어야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그만 걸 만든 거죠, 증기기관을. 그러니까 철도에 들어간 걸. 그러니까는 쉽지 상용화도 쉽지 않고 답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기 자동차도 먼저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근데 에디슨이 이걸 만들었죠. 네. 에디슨 정답 나왔습니다. 전 베토벤이겠구나 했는데 에디슨이었네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결국은 솔루션은 해답은 내연기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디젤 자동차가 이제 19세기죠. 19세기 끝날 무렵인 1885년, 1892년에 만들어진 다음부터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말이 20만 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차. 아 그래요? 그 뉴욕 시내 그 말들이 막 활보하고. 그랬던 건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자동차로 바뀌는 거죠. 문명의 대전환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물류 있잖아요. 화물차도 생기고 그러면서 현대적 의미의 도시가 탄생하는 거죠. 아 자동차와 함께 도시가 생겼군요. 그렇죠. 도로 지금과 같은 도로 시스템. 그렇죠. 그러고 이제 운송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마차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 화물이 마차로 움직이는 거하고 내연기관 차로 움직이는 거하고 효율이나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 마이카 시대 들어서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직장이 동네 근처에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마을이 동네가 하나의 어떤 그런 생계 공동체, 생활 공동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직장을 두고 뭐 분당이나 저기 신도시에서 동탄 이런 데서 막 오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가 생기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포드주의라고 불리는 이 컨베이어 벨트, 과학적 관리법 이런 거로 대량 생산이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럼 이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유도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이런 철강도 배도 더 엔진이 커지니까 큰 배를 만질 수 있게 되고 디젤 엔진. 그러면서 이제 철강 소비,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이 중흥을 이루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뭐냐면 19세기에는 석유가 전략 자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석유가 전략 자원이 아니었죠. 18세기는 그랬는데 19세기. 아니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끝에 석유가 발견 1800. 그렇죠. 제가 밤에 산수를 해가지고 저녁에는 좀 잠시 헷갈립니다. 그렇죠. 다시. 그래서 그러니까 19세기에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석유가 중요한 전략 자원이 아니었는데 20세기에서 석유가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된 거예요. 문제는 열강들이 식민지 갈라먹을 때는 석유는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 생겨요. 20세기에 일본과 독일이죠. 그래서 이 전략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벌였다.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군하고 일본군의 진군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스탈린그라드하고 카스피에 가려고 한 겁니다.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진 게.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냥 다 죽은 거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의 진군 방향 그리고 일본군의 동남아로 쭉 가잖아요. 중국 내륙으로 가지 않고 해안을 따라서 계속 동남아로 가요. 석유 찾아간 겁니다. 아유 놀라운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들이 왜 진군로를 그렇게 잡았냐 하면 석유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 자원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전략 자원 오늘 전략 물자와 기술 그중에서도 석유에 관한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에디슨. 자 보내주신 분들 이거 답이에요 하면서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5374번 쓰시는 분 타이슨. 자 그리고 9218번 쓰시는 분 장영실. 자 그리고 7097번 쓰시는 분 제가 아까 베토벤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모차르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길종님 정답은 직류 전기를 끊임없이 주장한 AC/DC. 자 3333번 쓰시는 분 에디슨. 어려서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뭘 발명하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계 발명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1064번 쓰시는 분도 에디슨 맞히셨어요. 전 어렸을 때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 분해했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혼내지 마시고 계속 뭐 분해해서 결국 다시 조립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으면 이분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하여간 에디스 마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제일의 발길이 오늘 전략물자 석유 이야기 들려주신 유제일 정치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6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는 일찍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돌발 상황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오산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나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기흥 부근에서 수원과 죽전휴게소 일대,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차가 많고요. 기흥 동탄 에서 동탄분기점 사이 2km 정체는 고장난 화물차 때문입니다. 더 가서 충청권 옥산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함안 2터널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요. 동창원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도 3km 정체가 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오창 부근에는 장애물인 강목이 1차로에 떨어져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은 덥지만 김용민이는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아낌없이 돌아온 청취율 조사. 여러분의 대답은 뭐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지극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속속속 속 인터뷰. 속 인터뷰 특집 오늘은 화요 미식회로 준비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제가 직함을 하나 드렸어요. 자유한식당 대표 황교익 총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황교안 아니고 황교익입니다. 예, 우리 황교익 선생님. 또 저기 아호도 있어요. 혀준. 모 라디오 방송에 고정으로 나오시는데 우리 황교익 선생님 보니까 6분 나오시더라고요. 6분도 안 되거든요. 3분. 3분도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화를 내시다가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출연료는 똑같다. 여기에 굉장히 큰 위안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연료가 아니라 이게 그 청취자들이 반응이 똑같아요. 오히려 짧게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푸대접 받는 걸 청취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푸대접 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3분 동안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전화 연결해도 3분은 너무 무례라고 생각할 만한데 알겠습니다. KBS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2년 넘어가요. 2년이요? 예. 지난주에 아침 그 TV 방송을 시작으로 이제 KBS에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예전에 그 대선 그 과정에서의 좀 KBS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때 뭐 무슨 방송에서 이상한 발언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발언 안 하시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아직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을 시작한 상태도 아닌데 지지 모임인 그 시민들의 단체인 더불어 포럼에 제가 공동 대표를 맡으면서 원래 예정됐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아침마당이었어요. 1시간 동안 나가서 제가 좋은 식재료 고르는 요령 그걸 갖다 방송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것을 다 대본도 다 짜고 PT도 제가 다 만들고 한 상황인데 안 됩니다. 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는 텔레비전 출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그 투표소에 들어가서 누군가한테 편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정치 지향을 갖건 간에 그게 왜 출연 또
출연 거부 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지지자들 각 정당별로 나와서 네. 하는 그런 투표 활동을 위한 뭐 이런 방송의 경우에는 예. 형평성을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제작 가이드라인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은 그 교양 프로그램이었고 먹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부들을 대상으로 어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가 그걸 분별해 주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왜 근거가 없어요 사실. KBS 내부에 있는 제작 가이드라인에도 근거가 없고요. 네. 뭐 방통위나 뭐 기타 당 뭐 법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다 뒤져봐도 예. 저를 방송에 못 나오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KBS하고 네. 안 좋은 상황에 예. 있다가 저는 공식적으로 사실 KBS가 네.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원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9시 뉴스에 네. 왜곡 보도까지 했거든요. 그 문제도 저는 훨씬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황교익 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 제가 텔레비전에 출연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다툼이 있는 과정의 것을 뉴스로 9시 뉴스에 내보내는데 그것은 내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KBS 내부의 PD의 입장만 방송이 되고 제가 억지를 쓰는 사람으로 나갔죠. 적어도 제 의견도 뉴스에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인터뷰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 방송사는 자기 방송사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원칙도 어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게 제 이때까지 주장이었는데 아직까지 사과는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미래진실위원회에서 그 관련된 KBS 분들을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징계를 권고를 했다라는 것을 뉴스로 이렇게 봤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지만 뉴스로 봤어요. 과정을 통해서 그 정도면 뭐 되지 않았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KBS의 얼굴도 뒤밀고 방송도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황교익 선생님 참 지난한 그런 KBS와의 악연도 있으셨고. 뭐 2년 넘게 그 만에 이렇게 와봤는데 내가 그분들 다 계시고 그러네요. 선생님 6분 지났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로 지금 6분을 채웠어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밥 먹는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즐겨 먹는 메뉴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되는 일을 오래 취재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니까 저런 음식 좋아하겠구나 하는 게 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맞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용민이 좋아하는 음식 한번 아무거나 드시죠. 아니에요. 저 선생님 은근히 안 먹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냥 뭐. 아니 특정한 음식을 너무 과하게 많이 섭취해서 문제지. 제가 예를 들면 민물 고기는 뭐 절대 못 먹어요. 그 어릴 때 이제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편파 방송 좀 많이 하시죠. 아니 그 정치 성향을 그렇게 유추하십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점 여의도 맛집도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방송 출연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여의도에는 그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정치인들이 가는 식당들을 제법 가봤어요. 사실 음식 맛을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맛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군요. 맛은 중요하지 않고 칸막이가 있는가. 그렇지. 비밀리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식당들이 대부분 다 한식, 일식, 중식 조금 있고요. 좀 고급한 서양식 레스토랑 같은 거는 없습니다. 칼질하고 하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서양식 레스토랑은 오히려 법원 옆에 이런데 법조인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정치인들은 한식과 일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왜 칸막이를 선호할까 따져보니까 거기서 정치인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새를 규합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럴 때 그렇죠. 그 정치인들은 그 밥 먹는 시간이 사실 정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죠. 밥을 먹고 대화 나눈다는 거는 흉금을 터놓고 대화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는 동지다 하는 그런 의식을 싹 틔울 수 있는 거죠. 밥 같이 먹자, 뭐 그렇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뭐 지켜질 약속은 아니라도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것도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여당 야당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조금 지금 갈등 상태가 좀 심하잖아요.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좀 밥 좀 같이 먹게 해주면 돼요. 서로 구내식당에서 좀 만나서 밥 좀 같이 먹고 이러면 좋을 텐데. 구내식당은 안 드시죠? 아니 저는 구내식당 매우 좋아합니다. 구내식당이 은근히 좋아요 요즘에 음식이. 국회 구내식당도 아주 좋습니다. 그쪽에서 좀 자주 이렇게 같이 얼굴 맞대고 밥 먹고 하면 많이 좋아질 텐데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그 여의도 맛집들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썬다든지 혹은 뭐 잡아 뜯는다든지 이런 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고기 굽는 집들, 뭐 삼겹살이나 등심이나 이런 것의 집을 가봐도 거기서는 그 참모라든지 주인이라 분들이 이렇게 고기를 직접 이렇게 잘라서 주고 이렇게 하시죠. 여의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손님한테 그 일을 맡긴다 그러면 정치인들끼리 그 일을 맡기면 아마 그 가위를 서로 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보통 이제 고기를 굽는 불이 있고 고기를 굽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족장 본능이 발동을 하거든요. 족장 본능이 족장 본능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집게와 가위를 드는 사람이 항상 거기서 그 판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아마 그런 음식들을 앞에 놓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요. 저는 집게나 이런 거 가위 드는 분들은 저희가 식사할 때 보면은 항상 막내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밑으로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누가 대신 이렇게 굽고 막 그랬는데 한번 맞았어요 집게로. 왜 맞았냐면은 너 혼자 다 먹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기가 채 익지도 않은데 그냥 막 입에 넣는 불판에다가 슬쩍 찍고 바로 먹습니다. 찍고. 거의 날고기로 드시는 분들 있죠. 그렇습니다. 김호준 씨 같은. 그래요. 우리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뉴스공장 같았으면 아까 끝났을 황유익 선생님 코너.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역대 대통령이 즐겨 먹은 음식 이것도 그 눈여겨 보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음식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요즘 그 먹방 유행이잖아요. 이 먹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뭐 요즘 텔레비전 보면 뭐 다 먹방인데 사실 먹방으로 가장 성공한 분이 가장 성공한 정치인이 이명박 MB 대통령. 일단 그 대선에서의 광고가 나는 배고프다. 국밥집에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면서 욕쟁이 할매한테 욕 들어가면서 국밥을 맛있게 먹는 먹방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할머니하고 동갑이란 얘기가 있어요. MB하고. 그리고 그 선거 유세 기간에 그 화면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다 먹방이에요. 그렇죠. 낙지도 드시고 온갖 걸 다 드세요. 대통령 되신 다음엔 또 그 어묵도 드시고 이런 장면도 있어요. 시장 좌판에 앉아서 국수를 잔치국수를 한 그릇 먹는데 보통 이런 것은 먹는 신용하면 카메라 한번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러는 게 원래 정치인들이 하는 포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한 그릇 드시고 한 그릇 더. 정말 많이 드세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정동영 후보. 이분은 먹방에서 완전히 실패해요. 정반대. 아니 근데 잘 먹는 그 정치인들이 덕을 보나요? 어떻습니까? 보죠.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우리 집 새끼들이 밥 맛있게 먹으면 그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정치인한테도 이제 그런 의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맛있게 먹어주면 꼭 내 자식 같은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정동영 후보가 이거에서 완전히 실패해요. 먹방의 실패의 전형인데 실제로 그 MB의 추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보니까 그 어떤 할머니께서 정동영 후보한테 막 먹여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래서 막 손사래를 치고 뭐 웃으면서 됐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표 한 100만 표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배가 부르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래도 일단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표가 들어오지. 그 먹방에서는 이때 대선은 사실 먹방 대결이었고 이명박 먹방 스타가 대통령이 됐다. 실제로 MB가 저렇게 밥을 잘 먹으니까 일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미지까지도 또 만들어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혼밥의 여왕. 혼밥의 여왕. 그래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요리사, 청와대 내 요리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꼭 혼자서 드신다. 라는 거죠. 같이 드실 분들이 있는데도 혼자서 드신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뭐 혼밥 괜찮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고 그러면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먹는 거 저도 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정치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택에서 아침에 새벽같이 자기 지지자들이며 뭐 기자들 다 불러놓고 같이 아침 먹고 뭐 이러면서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 같이 음식을 먹으면 일단 내 동지, 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주고 나에 대해서 내 편이 좀 돼주고 하는 이런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 끝없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혼자서 밥을 먹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진짜 나라 꼴이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렇죠?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또 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 아는 어떤 분이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야당 총재일 때 그때 동교동에 아침마다 갔다고 합니다. 석간신문 기자였는데 그 아침에 총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또 받아 적어가지고 정보 보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식사가 뭐냐면 밥은 아니고 미역국에 떡이었다고 합니다. 미역국에 떡. 밥이 아니라 미역국에 떡. 괜찮아요. 떡이라는 게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공동체 음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밥은 담장을 넘지 않는데 떡은 담장을 넘어요.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미역 같은 경우도 미역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좀 든든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사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YS 대통령 하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칼국수. 칼국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 칼국수는 사실 그 박정희 때부터 시작되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렇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1960년대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무미일이라든지 혼분식 장려 정책 이런 그렇죠. 혼분식.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주일에 이틀인가를 밥을 못 팔게 했어요. 보리하고 섞어가지고 한다든지. 잡곡밥 아니면 밀가루 음식을. 그런데 그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이 칼국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는 값싸게 미국에서 이제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해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 먹을 수 있는 게 집에서 칼국수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반대기 만들어서 그렇죠. 반죽 만들어서 칼질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해 먹었던 게 수제비거든요. 수제비.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수제비 참 많이 먹었어요. 감자 수제비.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홍분식에 적극 홍분식을 적극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수제비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밀가루 음식 중에 뭐가 그래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없을까 하라고 본 게 칼국수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칼국수를
네. 잘 하고 네. 박정희 대통령도 칼국수를 잘 먹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언론에 슬쩍슬쩍 내비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치인들 그때 여야를 막론하고 칼국수를 먹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 혼분식 장제 정책에 맞춰서 네. 중국집 가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뭐 화교들한테 뭐 돈 준다 뭐 이런 말도 듣고 이러니까. 그래서 칼국수집 지금 성북동에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들락거리는 네. 그 칼국수집 명동에 있는 칼국수집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칼국수 사랑도 그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정치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 대통령 스타일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 대통령님은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제가 뭐 조금 관찰해 보기로는 드물게 네. 아주 드물게 정치인들은 사실 그 미식가에 잘 못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식가가 많아요. 네. 예. 근데 드물게 미식가이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 실향 가족이고 피난민의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못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사님을 잘 만났어. 네, 여사님이 이게 보통의 미식가가 아니세요. 음악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감성이 풍부하고 자기 감각을 예민하게 다듬어 본 경험을 있는 분들이 보통 그 미식에 대해서 네.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음악 하시는 분, 뭐 연극이나 영화 하시는 분, 예술인들이 미식가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여사님하고 사시면서 예.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네. 음식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잘 드시는 음식이 뭡니까?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교익 선생님 모시고 음식 이야기 나눠봤는데. 몇 분 했어요? 한 20분 정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짧게 느끼지지? 예, 그 뉴스공장 3회분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인과 맛집 종종 나오셔야겠어요. 시간 좀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6분보다는 많이 드립니다. 6분보다 많이 드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 쇼. 뉴스 진품 가품.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품 뉴스들을 쏙쏙 골라내 줄 전문 팩트 특공대원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는 가짜 뉴스부터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그 청와대 고발이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예. 고발당한 네티즌들 강원도 산불 관련 청와대 노영민 민주당 이해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대응 문 대통령의 치졸함이 보인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네티즌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뒤에서 숨고 비서실장을 내세워서 국민을 고발했다가 역고소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무한 전파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그 작년 4월에 강원 지역 산불 발생 당시 가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졌었는데 정부가 당시 가짜 뉴스 유포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두고 하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티즌들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소상하게 밝히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게시한 내용 중에 어디가 허위 사실인지를 밝혀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발당한 네티즌들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 우리를 말하자면은 이 고소했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께서는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분 단위로 알려달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문제 제기했던 가짜 뉴스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사실 당시에 가짜 뉴스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예. 산불의 원인이 뭐 신의 심판이라느니, 네, 탈원전 탓이라느니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요. 탈원전 탓이라고. 네. 특히야 강원 산불이 발생한 4월 4일 문 대통령이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 관계자들과 술을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이 돌았습니다. 네네.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네네. 최초 유포자 7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현직, 전직 국회의원도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예. 누구죠? 예,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진성호 전 의원 등입니다. 당시 가짜뉴스 보니까 말이죠. 네. 그 타임라인까지 만들어져서 돌았어요. 맞습니다. 타임라인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돌았었는데요. 저녁 7시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인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거기 보면 7시 17분쯤에 고성 화재가 최초로 발생했는데 네네. 저녁 11시 15분께나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으로 최초 지시를 내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있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유포자들이 문제를 어떤 근거로 삼은 거는 그 연합뉴스 사진이 한 장이었는데요. 네네네. 이날 신문의 날 축하연에서 문 대통령이 언론 관계자들과 그 건배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었어요. 건배를 나누고 마셨다면은 술 마신 건 맞는데 네. 취했다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진이 송고된 시각이 오후 7시 17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행사장에 들어간 거는 6시 15분경이었고 6시 40분경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관저로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사진을 네. 찍으면은 그 사진에 네. 그 파일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몇 시 몇 분에 촬영했는지 그게 딱 네. 나오는데 이제 촬영 시간은 6시 15분에서 6시 40분 사이였고 이게 뉴스로 나온 시점은 7시 17분. 네. 그런데 7시 17분부터 뭐 술 마셨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7시부터 술을 마셨다. 이렇게 네. 나온 거죠. 그럼 전혀 이건 뭐 근거가 가짜 뉴스네요. 없는 얘기고요. 예. 이 내빈들도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행사가 끝난 직후에 다 자리를 떠났거든요. 네, 술 마신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가짜 뉴스였던 셈이죠. 그렇죠. 네. 뭐 술을 마신 거를 둘째치고 취했다라면은 사실은 뭐 몇 시가 뭐 몇 분이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취했다는 거를 그 입증할 만한 뭐 근거가 전혀 없었던 전혀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술에 취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산불 진화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했다. 네, 그렇죠. 청와대가 처음에는 이런 거짓말을 도대체 누가 믿겠냐고 해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면서 이제 강력 대응을 시사했고 실제로 이제 법적 대응을 했더니 네. 국민의 비판을 수용 못한다고 이제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비판과 가짜 뉴스는 엄연히 다르죠. 이제 아마 그 가짜 뉴스의 의도로 보자면은 네. 세월호 참사 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서 뭐 하셨는지 행보 이게 7시간. 묘연하다. 네. 이런 지적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때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술을 마셨던 사진이 나오니 건배 사진이 있으니 술 취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별 차이 없다. 뭐 이런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렇죠. 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네. 네네. 그래요. 또 다른 가짜뉴스 짚어주시기로 했어요. 네, 최근에 좌우 따지지 말고 전 국민이 꼭 봐야 할 영상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이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이런 제가 제목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의 댓글에도 이게 달렸어요. 네. 예. 이 카톡방이 이렇게 엄청나게 돌았는데요. 네네. G20에 참석한 문재인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카톡이었고요. 이 카톡과 함께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링크돼서 돌았습니다. 네네네. 해당 유튜브 영상은 총 13분 47초짜리인데요. 네네. 이 채널 구독자가 한 6만 4천 명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해당 영상을 50만 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신 거죠. 이것도 저 맥락이 같아요. G20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네. 홀대를 받고 있다. 그렇죠. 어디서 뭐 했는지 영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죠. 가서 뭐 했느냐.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영상 게시자가 네. 본인이 이제 풀 영상을 찾아봤다. 그래서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진실을 폭로코자 한다라고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제 해당 영상을 보면 첫째 날 첫
번째 세션에 문 대통령 대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고 네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에는 문 대통령이 여성 인권 관련 포럼에 나타나지 않았고 마지막 행사에 잠깐 얼굴을 비쳤다가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팩트 체크해 주세요. 네. 청와대와 G20 공식 홈페이지 등을 보면요. 문 대통령은 공식 세션 3개 중에서 2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8개국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데도 참석을 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영상이요. 조작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컷 편집을 최소화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네. 컷 편집이 엄청나게 많이 된 영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세션 셋 중에 2개 참석했고 8개 나라 정상과 회담을 가졌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28일 세션 2를 첫 번째 포럼으로 소개하는 부분도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문 대통령이 폐회식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네. 사실은 이렇다라고 해명하기 이르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G20 회의 세션 사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간의 만남을 기획한다면서 이제 이 기간에 문 대통령이 모두 8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고 이 밖에 다른 정상들과도 약식 회담에 준하는 만남을 가졌다고 이제 강조를 했죠. 네. 결국 알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허위이고 가짜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SNS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거의 뭐 맞짱을 한번 떠보자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한테 네. 1대1 토론 벌여보자 이러고 있는데 아, 그래요. 하여간 참 이 유튜브 채널에서 뭐가 올라오더라도 정당 대변인쯤 되면은 좀 검증하고 그래서 아닌 거는 좀 거르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많이. 네.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9일 순서 이렇게 해서 매듭 짓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